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상태 사이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그저 좀 산만하고 충동적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ADHD는 성인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ADHD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두 특성 간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아마도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회, 특히 관계와 평판을 매우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 과도하게 진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너무 쉽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DHD의 증상과 나르시시즘의 특징 사이에 상당한 오해와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러한 오해에 쉽게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성격장애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격장애는 한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이 그가 속한 문화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고 융통성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성격장애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자아동 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종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조현병이나 ADHD,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은 생물학적 원인이 크다고 여겨졌고 성격장애는 주로 어린 시절의 심리적 경험,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성격장애 역시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강했던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며 개인의 성공과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로 변화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문화는 정직함이나 낯선 이에 대한 신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애적 성향을 강화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정신의학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르면 다음 9가지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부풀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끝없는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아주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당연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사회적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여섯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몹시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홉째,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 9가지 기준 중 특히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꼽자면 바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ADHD와의 혼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면 ADHD의 증상이 나르시시즘의 특징과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대화 중에 당신의 발을 밟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그는 당신의 존재나 공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타인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ADHD 성향을 가졌다면 그는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거나 주변 환경의 자극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당신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발을 밟은 행동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치 않은 부주의입니다. 다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의견이 타인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ADHD를 가진 사람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지키지 않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비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ADHD의 핵심 증상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깊은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 가지를 쉽게 혼동하고 특히 ADHD의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뇌는 평범한 실수보다 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ADHD의 증상들, 예를 들어 가끔씩 딴 생각을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하는 일상적인 행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의 행동은 훨씬 더 극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주의보다는 의도적인 무시라는 자극적인 서사에 더 쉽게 매료됩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주의해서 내 발을 밟았다면 그 이야기에서 나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위해 나에게 화가 나서 내 발을 밟았다고 해석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 해석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현대 사회가 부추기는 개인주의와 자기애적 문화의 영향입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관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의 결점을 성격적 문제로 낙인 찍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DHD와 나르시시즘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ADHD가 의도 없는 행동의 결과라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섣불리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을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군분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자기애성 성격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주의와 실수를 의도적인 이기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행동의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자기이해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상태 사이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그저 좀 산만하고 충동적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ADHD는 성인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ADHD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두 특성 간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아마도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회, 특히 관계와 평판을 매우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 과도하게 진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너무 쉽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DHD의 증상과 나르시시즘의 특징 사이에 상당한 오해와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러한 오해에 쉽게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성격장애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격장애는 한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이 그가 속한 문화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고 융통성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성격장애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자아동 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종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조현병이나 ADHD,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은 생물학적 원인이 크다고 여겨졌고 성격장애는 주로 어린 시절의 심리적 경험,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성격장애 역시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강했던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며 개인의 성공과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로 변화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문화는 정직함이나 낯선 이에 대한 신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애적 성향을 강화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정신의학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르면
다음 9가지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부풀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끝없는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아주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당연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사회적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여섯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몹시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홉째,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 9가지 기준 중 특히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꼽자면 바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ADHD와의 혼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면 ADHD의 증상이 나르시시즘의 특징과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대화 중에 당신의 발을 밟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그는 당신의 존재나 공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타인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ADHD 성향을 가졌다면 그는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거나 주변 환경의 자극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당신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발을 밟은 행동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치 않은 부주의입니다. 다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의견이 타인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ADHD를 가진 사람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지키지 않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비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ADHD의 핵심 증상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깊은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 가지를 쉽게 혼동하고 특히 ADHD의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뇌는 평범한 실수보다 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ADHD의 증상들, 예를 들어 가끔씩 딴 생각을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하는 일상적인 행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의 행동은 훨씬 더 극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주의보다는 의도적인 무시라는 자극적인 서사에 더 쉽게 매료됩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주의해서 내 발을 밟았다면 그 이야기에서 나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위해 나에게 화가 나서 내 발을 밟았다고 해석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 해석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현대 사회가 부추기는 개인주의와 자기애적 문화의 영향입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관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의 결점을 성격적 문제로 낙인 찍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DHD와 나르시시즘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ADHD가 의도 없는 행동의 결과라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섣불리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을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군분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자기애성 성격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주의와 실수를 의도적인 이기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행동의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자기이해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상태 사이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그저 좀 산만하고 충동적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ADHD는 성인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ADHD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두 특성 간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아마도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회, 특히 관계와 평판을 매우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 과도하게 진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너무 쉽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DHD의 증상과 나르시시즘의 특징 사이에 상당한 오해와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러한 오해에 쉽게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성격장애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격장애는 한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이 그가 속한 문화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고 융통성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성격장애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자아동 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종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조현병이나 ADHD,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은 생물학적 원인이 크다고 여겨졌고 성격장애는 주로 어린 시절의 심리적 경험,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성격장애 역시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강했던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며 개인의 성공과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로 변화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문화는 정직함이나 낯선 이에 대한 신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애적 성향을 강화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정신의학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르면 다음 9가지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부풀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끝없는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아주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당연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사회적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여섯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몹시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홉째,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 9가지 기준 중 특히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꼽자면 바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ADHD와의 혼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면 ADHD의 증상이 나르시시즘의 특징과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대화 중에 당신의 발을 밟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그는 당신의 존재나 공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타인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ADHD 성향을 가졌다면 그는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거나 주변 환경의 자극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당신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발을 밟은 행동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치 않은 부주의입니다. 다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의견이 타인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ADHD를 가진 사람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지키지 않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비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ADHD의 핵심 증상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깊은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 가지를 쉽게 혼동하고 특히 ADHD의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뇌는 평범한 실수보다 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ADHD의 증상들, 예를 들어 가끔씩 딴 생각을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하는 일상적인 행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의 행동은 훨씬 더 극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주의보다는 의도적인 무시라는 자극적인 서사에 더 쉽게 매료됩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주의해서 내 발을 밟았다면 그 이야기에서 나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위해 나에게 화가 나서 내 발을 밟았다고 해석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 해석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현대 사회가 부추기는 개인주의와 자기애적 문화의 영향입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관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의 결점을 성격적 문제로 낙인 찍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DHD와 나르시시즘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ADHD가 의도 없는 행동의 결과라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섣불리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을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군분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자기애성 성격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주의와 실수를 의도적인 이기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행동의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자기이해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상태 사이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그저 좀 산만하고 충동적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ADHD는 성인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ADHD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두 특성 간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아마도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회, 특히 관계와 평판을 매우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 과도하게 진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너무 쉽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ADHD의 증상과 나르시시즘의 특징 사이에 상당한 오해와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러한 오해에 쉽게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성격장애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격장애는 한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이 그가 속한 문화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고 융통성 없이 경직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성격장애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자아동 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종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조현병이나 ADHD,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은 생물학적 원인이 크다고 여겨졌고, 성격장애는 주로 어린 시절의 심리적 경험,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성격장애 역시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강했던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며 개인의 성공과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로 변화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문화는 정직함이나 낯선 이에 대한 신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애적 성향을 강화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정신의학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르면 다음 9가지 기준 중 5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부풀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끝없는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아주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당연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사회적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여섯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곱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인지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타인을 자주 질투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몹시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홉째,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이 9가지 기준 중 특히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꼽자면 바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평가,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ADHD와의 혼동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면 ADHD의 증상이 나르시시즘의 특징과 매우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대화 중에 당신의 발을 밟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그는 당신의 존재나 공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타인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ADHD 성향을 가졌다면 그는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거나 주변 환경의 자극에 정신이 팔려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당신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발을 밟은 행동은 동일하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치 않은 부주의입니다. 다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의견이 타인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ADHD를 가진 사람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지키지 않는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비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ADHD의 핵심 증상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깊은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2가지를 쉽게 혼동하고 특히 ADHD의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뇌는 평범한 실수보다 극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ADHD의 증상들,
예를 들어 가끔씩 딴 생각을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하는 일상적인 행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의 행동은 훨씬 더 극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주의보다는 의도적인 무시라는 자극적인 서사에 더 쉽게 매료됩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주의해서 내 발을 밟았다면 그 이야기에서 나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위해 나에게 화가 나서 내 발을 밟았다고 해석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 해석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현대 사회가 부추기는 개인주의와 자기애적 문화의 영향입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관대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의 결점을 성격적 문제로 낙인 찍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DHD와 나르시시즘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ADHD가 의도 없는 행동의 결과라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섣불리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을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군분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자기애성 성격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주의와 실수를 의도적인 이기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행동의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자기이해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상태 사이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그저 좀 산만하고 충동적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ADHD는 성인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